연화야, 과인 결투에 있어라.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왕이 몸종 하나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천한 몸종이 옵니다. 진왕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몸종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먼 옛날 한양 북악산 아래 웅장하게 자리를 잡은 대궐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물루 너머로 기와 지붕이 층층이 쌓여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홍살문 앞에는 아침마다 갑옷 입은 감군들이 창을 세우고 도열하였지요. 이른 새벽이면 안개가 지붕 사이를 감돌았고 황혼 무렵이면 처마 끝에 붉은 노을이 걸렸습니다. 겉에서 보자면 세상 어느 곳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궐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말이지요. 이 대궐의 주인은 당대에 보기 드문 강한 군주 진왕이었습니다. 진왕은 보위에 오른 지 15해가 지나도록 흔들리지 않는 성정으로 조정을 이끌어온 임금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리면 손수 전답을 살피러 나갔고 신하가 뇌물을 받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파직시켰지요. 더불어 칼을 든 자에게는 더 날카로운 칼로 맞서는 것이 진왕의 방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진왕을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은 진왕을 믿었지요. 진왕은 아침 문안이 끝나면 곧장 편전으로 향하여 신하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신하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진왕의 눈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임금의 눈이 사람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본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군주라 하여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며드는 독은 보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대궐 안쪽 깊숙이 자리한 내명부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칸짜리 쪽방에서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 마마님들의 침전을 쓸고 수라상을 나르고 빨래를 이고 우물가를 오갔지요. 봄이면 봄꽃을 꺾어 침전을 꾸미고 겨울이면 얼음 위를 기어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은 늘 거칠었고 새벽잠은 늘 짧았지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를 지키는 이가 있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나이 17으로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인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은 궁녀도 아니요, 노비도 아닌 어중간한 신세였지요.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는 상궁 마마님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빨래터 언니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비단 치마를 입을 때 연하는 삼배 저고리를 입었고 궁녀들이 방 안에서 잠을 청할 때 연하는 처마 밑에서 밤을 보내는 날도 있었지요. 그런 처지에서 연하가 처음 내명부 마당을 걸어 들어오던 날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눈을 봐라. 몸종 주제에 왜 저렇게 고개를 드냐? 저런 애들은 오래 못 버티지. 저 눈깔 좀 봐. 어디서 굴러온 것이 감히. 그러나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쓸고 닦고 나르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되뇌었지요. 궁 안에서 오가는 대신들의 말을 귀동냥하고 서책 창고에서 빌린 글자를 틈틈이 익히고 오래된 고사와 병법을 머릿속 깊이 새겼습니다. 연하가 글자를 처음 익힌 것은 9살 무렵이었습니다. 대궐에 팔려 들어오기 전 폐허가 된 집 한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서책 한 권이 연하의 스승이었지요.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살면서도 연하는 한 번도 고개를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눈빛, 연못 속 연꽃처럼 진흙에 뿌리를 두고도 꽃잎만큼은 하늘을 향해 펼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연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의 팔 안쪽, 옷소매 속에 감추어진 작은 낙인 자국이었지요. 죄인의 자식임을 표시하는 그 자국을 연화는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겨울날 뜨거운 인두가 살을 지지던 그 감각이 연화는 아직도 생생하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냄새, 그리고 울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은 낯선 사람의 손. 연화는 밤마다 그 자리를 손으로 감싸쥐며 이를 물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노라고, 반드시 되찾겠노라고. 연화가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대궐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일어서는 것이었지요. 어느 이른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대궐 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지요. 임금의 수라상을 준비하던 수락관에서 음식을 담은 은그릇이 갑자기 새까맣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락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궁 마마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내관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지요.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죽어라 일하던 참모들이 두 손을 모아 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임금 앞에 이 사실을 아뢰어야 할 것이나 아뢰었다가는 수락관 전체가 문책을 당할 터였지요. 숨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공포가 수락관 안을 꽉 채웠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연화가 나섰습니다. 연화는 당황하는 상궁들을 제치고 조용히 은그릇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손가락 끝으로 그릇의 바닥을 살살 문질러 보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닙니다. 은그릇에 닿은 것은 유황 냄새가 나는 연기이옵니다. 부엌 아궁이 곁에 올려두었던 약재 보자기가 잘못하면서 일이 된 것이니 그릇을 닦아내면 이내 돌아옵니다. 상궁 마마님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몸종 주제에 입을 놀리다니 하여 당장 꿇어앉히려 하였지요.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몸종이 의원이냐? 그러나 연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릇을 닦아내자 검은빛이 사라지고 은빛이 되돌아왔습니다. 수락관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상궁 마마님은 입을 열었다 도로 닫았고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수락관은 문책을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진왕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하를 시켜 이 몸종의 이름을 알아오도록 하였지요. 연하라 하옵니다. 진왕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진왕은 문서를 살피다 머리가 무거워져 잠시 후원으로 나섰습니다. 봄꽃이 지고 새잎이 돋기 시작하는 때였지요. 연못가에는 연꽃 잎사귀들이 수면을 채우기 시작하였고 버들가지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연못가 돌 위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연못에 비친 수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궁중 문서에서나 보았음직한 어려운 글자들이었지요. 맑은 물 위에 손가락이 지나갈 때마다 작은 파문이 일었고 연하는 그것도 모르고 몰두하였습니다. 진왕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연하는 뒤늦게 임금이 서 있음을 알고 엎드렸습니다. 진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연하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몸종이 무슨 글을 아느냐?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하였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진왕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기보다
두려움을 이미 삼켜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임금 앞에서 그런 눈빛을 내보이는 사람을 진왕은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글을 읽었느냐? 본초 강목을 읽었사옵니다. 그 외에 손자병법과 치국요람도 읽었지요. 진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본초 강목은 의원들이 보는 서책이다. 어찌 그런 것을 구하였느냐? 서책 창고에서 빌렸사옵니다. 창고직이 어른이 어리다고 내쫓으려 하기에 사흘 동안 대신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진왕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왕의 가슴 한켠에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진 것을 그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진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내명부 몸종 연하를 상궁 아래 나인으로 발탁하라.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몸종이 나인이 된다 함은 천지가 뒤집히는 일이었지요. 선례도 없거니와 법도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곧바로 반발하였으나 진왕은 단 한마디로 입막음을 하였습니다. 과인이 쓸만한 사람을 쓰는데 누구의 허락을 구하여야 하느냐. 내명부 궁녀들의 눈초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하보다 먼저 들어와 손발이 닳도록 일한 궁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새벽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마마님들의 빨래를 하고 겨울밤마다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를 몸종 하나가 임금의 눈에 들어 단번에 나인이 된다 하니 그 분노가 어찌 작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밤 연하가 돌아와 보니 서책 창고에서 빌려온 책 2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우물 곁에서 그 책을 발견하였지요. 흠뻑 젖어 글자가 번진 채로 우물 두레박 옆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책을 가만히 집어들어 처마 아래 펼쳐 말렸지요. 글자가 번져 읽을 수 없는 부분은 기억으로 채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궁녀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저러고도 뭘 버티겠다는 게야. 연하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다만 속으로 단단히 새겼습니다. 저 비웃음을, 저 차가운 시선을 언젠가 반드시 기억하겠노라고. 나인이 된 연하에게 진왕은 처음으로 직접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서책을 나르고 문서를 정리하고 임금의 처소 앞에서 대기하는 일이었지요. 그 자리는 가장 가까운 내관들조차 탐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연하가 놓이자 내명부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으나 진왕의 명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연하는 오직 본분에 충실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책을 나르고 임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묻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았지요. 임금이 문서를 볼 때 그 옆에서 조용히 대기하였고 임금이 눈살을 찌푸리면 소리 없이 등잔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나라의 북쪽 새 고을이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다 한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좌의정이 말하였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충당하여야 하옵니다. 우의정도 받았습니다. 인근 상인들에게 곡식을 빌리게 하시는 것이 옳다옵니다. 진왕의 눈이 느릿하게 방안을 둘러보다가 연하에게 멈추었습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신하들이 일제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인에게 국사를 묻는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진왕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를 여시어야 하옵니다. 창고라 함은 나라의 광곡을 푸시어야 한다는 말씀이옵니다. 세금을 더 거두면 굶주린 자들은 더 굶주리고 상인에게 빌리면 나중에 갚을 것이 없어 백성이 빚더미에 앉습니다. 이미 굶주린 땅에서 더 짜낸 다음은
바닥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는 것과 같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왕이 말하였습니다. 광곡을 풀어라. 신하들이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왕의 눈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조대감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조정에서 30년을 버텨온 노회한 인물이었습니다. 진왕이 보위에 오를 때부터 곁을 지켜온 인물이나 그만큼 임금보다 제 이익을 먼저 챙기는 데에도 능하였지요. 조대감의 손아귀에는 조정 절반의 벼슬아치가 쥐어져 있었고 그 손이 오므려지면 나라 하나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연하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조정에서 살아오며 조대감이 가장 경계한 것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알미 언제 칼이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었습니다. 조대감이 신복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를 잘 살펴라. 신복이 물었습니다. 없애버릴까요? 아직은 아니다. 때를 보아야지. 봄이 깊어가고 모란꽃이 담장을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느 날 저녁 상궁 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이미 손을 쓰셨다고 하더이다. 그 아이가 언제까지 버티나 두고 봅시다. 연하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물러서며 연하는 속으로 헤아렸습니다. 손을 썼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손을 썼다는 것인지. 그날 밤부터 연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께 드리는 것이라면 음식이든 약이든 반드시 먼저 살펴보았지요. 냄새를 맡고 빛깔을 확인하고 은비녀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임금께 드리는 탕약을 들고 처소로 향하던 연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코끝에 아주 미세하게 걸리는 냄새가 있었지요. 맡아본 적 있는 냄새였습니다. 본초 강목에서 읽었던 무색무취에 가까우면서도 특정한 약재와 섞이면 냄새를 내는 독이었습니다. 연하는 탕약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소로 돌아와 조용히 따로 보관하였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탕약을 담아두었던 그릇 곁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릇에서 새어나온 냄새를 맡고 가까이 다가왔다가 쓰러진 것이었지요. 연하는 그 탕약을 조용히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그러나 연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입을 열었다가는 되레 영모의 누명을 쓸 것이 뻔하였지요. 더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증거를 없애버릴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이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조대감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진왕이 연하를 처소 가까이 두는 날이 잦아지자 조대감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하의 처신이 심히 우려되옵니다. 4명분 아인 하나가 임금의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대신들이 동조하였지요. 이튿날 조정에서 10명이 넘는 신하가 무릎을 꿇고 연하를 4명부 바깥으로 내보내라 청하였습니다. 진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하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신분이 천하옵니다. 신분이 천하다 함이 잘못이냐? 아무도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은 하루에 신하들의 보고를 10번 받는다.
그 가운데 참된 말이 몇 번이나 되는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연하는 그 어떤 신하보다 솔직하게 말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해가 된다면 해가 되는 것은 연하가 아니라 아첨하는 신하들이지요. 조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대감은 더 이상 조정에서 연하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였지요. 초가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진왕과 연하가 후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연꽃이 한창인 연못가를 지나며 진왕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 이름이 왜 연하냐? 연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답하였습니다. 대궐에 들어오던 날 저 연못을 보았사옵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저도 그리 살겠노라 다짐하였지요. 그래서 연하라 스스로 불렀사옵니다. 진왕은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래 이름은 무엇이냐? 연하가 잠시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진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하였지요. 잘 지어진 이름이로구나. 그 한마디에 연하의 가슴에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피어오르는 화롯불처럼 조용하지만 뜨거운 불씨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난 것은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서책을 읽고 함께 밤 문서를 살피고 조용한 후원에서 나란히 걸음을 맞추는 하루하루 속에서 각 끈은 조용히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가까운 날들 아래에는 어두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연하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조대감이 신복들과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연하의 처소 주변에 얼씬거리는 낯선 몸종들이 하나 둘 늘어갔고 연하의 처소를 지나는 발소리가 밤마다 들려왔지요. 연하는 잠든 척하며 그 발소리를 하나하나 헤아렸습니다. 몇 명인지, 어디서 멈추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느 날 연하는 자신의 처소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책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빨래 보따리가 조금 밀려 있었지요. 무언가를 두고 갔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가져갔거나. 연하는 방 안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약사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처소 구석 항아리 뒤에 숨겨져 있었지요. 연하가 일부러 만든 냄새로 안감을 눌러보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가져가거나 없애면 상대방이 눈치를 챌 것이었지요. 대신 그 약사발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 두게 된 자가 누구인지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마침내 조대감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처소 정원 입구에서 내관 하나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손에는 깨진 약사발이 들려 있었고 독이 묻은 채였지요. 조대감의 신복들이 소리쳤습니다. 연하가 임금의 처소에 드나들며 독을 준비하였다. 이 약사발이 연하의 처소에서 나온 것이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원부 관원들이 연하를 끌어내려 하였고 내명부 상궁들이 연하를 가두려 나섰습니다. 연하를 아는 궁녀들이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고 연하의 곁을 지나던 발걸음마다 살기가 담겼지요. 나인들은 방 안으로 몸을 피하였고 내관들은 먼 발치에서 구경하였습니다. 연하는 붙잡혀 끌려가는 와중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진왕이 보았습니다. 진왕이 명하였습니다. 물러서라. 조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계집은 독을 준비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어찌 임금을 향한 역적을 이리 가벼이 보시옵니까? 증거는 어디 있느냐? 내관이 쓰러진 것이 증거이옵니다. 내관이 쓰러진 것이 왜 연하의 증거가 되느냐?
그 약사발이 연하의 처소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진왕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정이 숨을 멈추었지요. 바로 그 순간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신첩이 아래어도 되겠사옵니까? 진왕이 눈짓을 하였습니다. 연하가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약사발은 신첩이 만든 것이 아니옵니다. 열흘 전 누군가 신첩의 처소에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그 자리에 독이 든 약사발이 숨겨져 있었지요. 신첩은 그것을 그 자리에 두었사옵니다. 가져가면 상대방이 눈치를 챌 것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신첩의 처소에 드나든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증언할 궁녀가 있사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하가 이어 말하였습니다. 그뿐 아니옵니다. 2달 전 전하의 탕약에도 독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신첩이 따로 빼어두었던 그것이 지금도 처소에 남아있으니 어의 마마께서 살펴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조정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감이 발을 굴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옵니다. 몸종 따위가 어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죄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옵니다. 진왕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지다가 다시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것은 더욱 무서운 신호였지요. 사원부는 조대감 처소를 즉각 수색하라. 그리고 어인은 연하의 처소에서 탕약을 가져오라. 조대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색 결과 조대감의 처소에서 독이 든 약봉지가 2묶음 나왔습니다. 더불어 연하의 처소에 드나들며 약사발을 숨겨둔 나인이 붙잡혀 모든 것을 자백하였지요. 어인은 연하가 따로 보관하였던 탕약에서 실제 독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대감은 그날 밤 처소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30년의 권세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소리가 대궐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진왕은 연하를 처소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고 2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진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2달 전 탕약을 이미 알았으면서 연하가 고개를 숙이며 답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사옵니다. 증거 없는 말은 오히려 신첩을 해칠 것이었지요. 더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흔적을 지웠을 것이옵니다. 진왕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았느냐? 두려웠사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눈을 감으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더 큰 것이라 함은 연하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답하였습니다. 전하이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2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교차하였지요.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창문에 서린 이슬마저 증발해버릴 듯 하였습니다. 진왕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연하야. 예, 마마. 과인 곁에 있어라.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은 명이기도 하였고 청이기도 하였습니다. 연하의 눈가에 달빛 같은 것이 어렸습니다. 달빛인지 눈물인지는 촛불만이 알았지요. 2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2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열리는 밤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왕은 조정에 명을 내렸습니다. 4명부 나인 연하를 왕으로 책봉한다. 순간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좌의정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몸종이옵니다. 천한 몸종을 어찌 왕으로 삼으시옵니까? 이는 나라의 법도를 뒤엎는 일이옵니다. 우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하늘이 정한 질서가 있사옵니다. 신분의 법도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종이라 하였느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왕이 한 걸음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억울하게 멸문당한 오판서의 딸이다. 조정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오판서라 하심은 2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하였던 그 오판서이옵니까? 그렇다면 그 누명을 꾸민 자가 조대감이다. 조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진왕이 조용히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20년 전 청운의 꿈을 품고 벼슬길에 오른 젊은 관원 조 씨는 출세를 위하여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오판서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오판서는 조 씨가 걸어가야 할 길에 가장 큰 장벽이었지요. 그 장벽을 부수기 위하여 조 씨는 조작된 문서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마침내 오판서의 집안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오판서의 집안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조대감이었지요. 그리고 오판서의 갓난 딸아이는 대궐 몸종으로 팔려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연하였습니다. 조대감이 20년 만에 연하를 없애려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연하가 임금의 눈에 들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였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하가 오판서의 딸이라는 사실을 조대감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진실이 드러나는 날, 조대감의 20년 권세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없애려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연하가 진실을 살아있게 하였습니다. 진왕이 조정을 향해 말을 맺었습니다. 연하는 억울하게 몰락한 명문가의 딸이요. 이 나라 임금의 목숨을 두 차례 지켜낸 사람이다. 어느 누가 왕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은 날, 연하는 대궐 정문 앞에 섰습니다. 17 나이에 몸종으로 들어섰던 그 문이었지요. 이번에는 왕후의 가마를 타고 다시 그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연하는 가마 안에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 안쪽에 새겨진 낙인 자국이 느껴졌지요. 뜨거운 인두가 짖었던 그 자리, 평생 감추며 살아왔던 그 자리. 연하는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를 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달이 높이 뜬 밤, 연하는 처마 아래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았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차가운 우물가 새벽빛이 들기 전 빗자루를 쥐던 손, 젖은 서책을 처마 아래 말리던 아침, 그리고 연못가에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던 날,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달빛이 연하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밤을 기다려온 듯 달빛은 더욱 밝게 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왕이 몸종 하나를 왕으로 만든 날 조선의 판이 뒤집혔다. 그리고 연하는 이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단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지나온 길을 보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낮은 곳에서 핀 꽃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지요. 연하는 신분 때문에 숨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읽었지요. 그리하여 임금도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라를 구하는 지혜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낮다 하여 고개를 꺾지 마십시오. 진흙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던 연꽃 한 송이가 마침내 온 궁궐을 향기로 채운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